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국어를 담당하게 된 권하영 선생님입니다. 2학년 국어 1학기 3단원과 4단원은 저와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단원과 2단원은 장은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도입 영상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다 보고 왔나요? 여러분이 도입 영상을 보고 와야 이번 단원에서 과연 어떤 것을 배울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입 영상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입 영상을 다 본 친구들은 교과서 109쪽을 한번 펴주세요. 109쪽 다 폈어요? 109쪽을 피면요. 이렇게 3단원 표지가 나옵니다. 3단원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쵸. 담화와 의사소통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담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소단원 제목을 보면요.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담화가 뭐지? 그리고 담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소통과 공감입니다.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는 어떠한 의미, 내용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나눈다는 것을 배워보고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10쪽으로 넘어가면 단원의 길잡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원을 어떤 순서로 혹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학습 목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갈 거예요. 그런데 따라 읽는다면 머릿속에 쏙쏙 박힐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을 통해서 이것 정도는 꼭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2번,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3번,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배울 거 첫 번째는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담화가 뭐지? 특징이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반응하는 대화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문 한번 봅시다. 지문 선생님과 함께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말이나 글로 전달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변 사람들과 말이나 글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나 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한다. 어떨 때 말이 안 통하냐면요. 첫 번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집중하지 못해요.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좀 대화를 잘 하려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담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더욱 잘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단원에서 어떤 거 배울 거냐? 담화의 개념과 특성 공부할 거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담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이게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요, 지금 보면은 얘 영수라고 하고 얘 철수라고 해볼까요? 영수가 점심시간에 이제 아껴 먹으려고 남겨둔 고기 반찬, 뭐 돈가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남겨놨어, 맛있는 거. 그런데 철수가 그걸 쏙 뺏어 먹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떠겠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거를 막 밖으로 표출을 막 해요. 야, 너 왜 내 거 뺏어 먹고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철수도 승질이 나서 아니 그것 좀 먹을 수도 있지. 친구 사이에 이렇게 쪼잔하게 굴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아껴 먹으려고 남겨둔 반찬을 네가 말도 없이 먹어서 속상했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랬구나. 아까 먹으려고 남겨둔 걸 내가 먹어서 속상했구나. 영수가 먼저 좋게 얘기하니까 철수도 영수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한다면 서로 싸움도 좀 덜 할 수 있고 관계도 좀 좋게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10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10쪽으로 넘어왔어요. 110쪽에서는요, 단원 한눈에 보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소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담화의 개념,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담화가 뭐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담화의 구성 요건을 고려해서 표현하기.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담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을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상황, 대화하는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고려해서 담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 소통과 공감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고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의미를 공유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에 좀 더 공감하고 그런 반응을 해주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알아두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먼저 담화의 개념과 특성 부분에서요. 이 담화의 개념과 특성, 구성 요건 고려하는 것이 요게 1시간.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 교과서 문제 풀어보면서 1시간 진행할 거고요.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의사소통, 이 부분을 우리가 1시간 또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PPT 정리. PPT로 여러분들이 담화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소단원 2로 넘어가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기. 요거 1시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이거 1시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시간씩 공부한 다음에 PPT 1시간 정리 이런 식으로 총 6시간 동안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다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소단원 1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네,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열기 한번 볼게요.
다음 만화에서 내려요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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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요.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죠. 자, 첫 번째, 내려요. 웃음 했어요. 내려요. 내려요. 이거는요, 뭐, 내리는 사람 있어요. 멈춰주세요. 저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 여기서 내려요. 요거는요. 이런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저 여기서 내려요 하고서는 내리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따라 내리고 이런 CF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사람한테 저 여기서 이 정류장에서 내리니까 같이 내릴래요?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요! 내린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 내릴 테니까 제발 좀 비켜줘요. 혹은 저 내려야 되는데 왜 아저씨 문 일찍 닫으셨어요? 저 좀 내리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려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이렇게 다양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앞뒤 상황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버스 아저씨가 나를 못 보고 문을 닫았다. 혹은 내가 버스를 탔는데 첫눈에 반할 만한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 내린다 라고 얘기를 일부러 했다. 이런 식으로 앞뒤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뒤 상황 X.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요 라는 말 하나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하는 배경 혹은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배경,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쪽 113쪽입니다. 자, 113쪽으로 넘어오면 담화란이라는 제목의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담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발화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말고 같이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습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 나만 믿어. 여기서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음성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화란 무엇이냐? 적고 있죠?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이 만화에서는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와 같이 말풍선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대사들이 다 발화입니다. 얘도 발화, 얘도 발화, 얘도 발화, 얘도 발화. 그렇다면 담화는 무엇일까요? 담화는요.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전체가 모두
담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발화들의 모음, 발화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하는데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라고 했는데 살펴봅시다.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라고 동생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난 재밌을 것 같은데 누나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대답을 합니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 이런 식으로 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화는 왜 안 써지지? 잠시만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이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담화의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담화의 구성은 아래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 보면요. 담화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화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자.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담화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화자가 청자한테 전달하고 청자는 그 의미를 전달받아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듣고, 이런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전달하려는 의미. 그러면 맥락은 무엇이냐? 이 모든 담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뭐 상황일 수도 있고요. 문화일 수도 있고 사회적 배경일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따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과 맥락은 그냥 내비둬보고 화자와 청자 좀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요. 화자 밑에 괄호치고 청자라고 되어 있고 청자 밑에 괄호치고 화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괄호가 뭐하러 쳐져 있을까요? 화자가 청자도 될 수 있고요. 청자가 화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 만화 한번 다시 볼게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여기서 화자가 누구예요? 그죠? 화자는 동생이에요. 아이고. 화자는 동생이에요. 그럼 청자는 누구예요? 청자는 누나가 됩니다. 이 발화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발화의 화자는 누구예요? 누나예요. 청자는요? 동생이에요. 자, 보면요. 동생이 청자도 되고 화자도 되고 그 다음에 누나도 청자도 되고 화자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는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자가 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청자가 화자도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맨 첫 번째 발화에서는 화자였지만 두 번째 발화에 대해서는 청자가 된 것처럼 화자와 청자,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끊임없이 바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말풍선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담화의 구성 요건과 맥락을 알아보며 담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담화에게 꼭 필요한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14쪽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 담화의 구성 요건이 나옵니다. 담화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 우리 신비와 유나의 말이 있어요. 신비와 유나의 말을 보면서 담화의 구성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비와 유나의 말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운 것은 누구의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먼저 여러분이 잠깐 강의 멈추고 신비와 유나의 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말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가 잘 전달되는 말 하나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다 읽어보았나요? 자, 신비 말부터 한번 볼게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유나 말 한번 볼게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선생님은 이 유나의 말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도 한번 밑에 적어보세요. 밑에 네모칸에. 자, 선생님이 생각한 이유를 한번 그러면 말해주도록 할게요. 신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신비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신비는요, 무려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기도 상쾌하고, 껍질째 먹으면 과일은 더 좋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물을 마시는 건 좋고, 무려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가지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서로 관련돼 있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물을 마시는 건 좋습니다. 뭐 굳이 연결해보자면 건강에 관련된 내용, 건강에 좋은 습관 이런 걸로 이어볼 수도 있겠는데 공기가 상쾌하다는 건 건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도대체 얘가 뭘 말하고 있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반면에 유나 말 한번 볼까요? 유나.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수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유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 밑에 내용들은 다 지금 1번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잠을 안 자면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수면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관련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나의 말은 말하고자 하는 건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쉬워요. 우리는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는요, 주제가 뭔지 파악하기 조금 어렵고요. 유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유나의 말이 조금 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말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유는 뭐예요? 신비의 말은 이 바람하다는 다 의미가 있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뭐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요. 신비의 말은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 유나의 말은 어때요? 유나의 말은 충분히 자야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주제가 딱 드러나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제. 신비 같은 경우는 주제가 4가지나 되지만 유나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나의 말처럼 이렇게 딱 하나의 주제만 정해서 모든 발화의 내용이 다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1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5쪽을 넘어오면요. 가와 나 가운데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또 뭐니에요?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또 어느 쪽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읽었을 때 좀 글이 부드럽게 읽힌다. 뭐 어디서 가다가 뚝뚝뚝 문장과 문장이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 흘러가듯이 읽힌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나 읽어볼게요.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가와 나 한번 차이점 좀 살펴볼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에서 운동은 몸에 좋다. 똑같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이 추가됐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나의 하지만이 추가됐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똑같죠? 위아래.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앞에 또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 이 긴 문장이 딱 하나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말로. 뭐?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나가 지금 지문은 훨씬 짧아요. 그런데 가와 나를 읽어봤을 때 뭐가 좀 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읽히고 좀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웠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의견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나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나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줄게요. 바로 옆에 적혀있는 이 힌트 부분입니다. 4가지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 4가지 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부분이죠? 나의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 이 부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 힌트로 주어진 부분 여러분한테 준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이 부분들입니다. 나에서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앞문장을 지시하여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지시 표현이에요.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보다는요. 이것을 넣었을 때 운동은 몸에 좋다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라는 단어를 딱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문장의 앞뒷 문장이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이 들어갔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뭔가 다른 글 같지 않아요? 중간에 뚝 한번 끊긴 느낌입니다. 그런데 앞뒷 문장을 또 부드럽게 이어주고 싶어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대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죠. 이처럼 앞뒷 문장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우리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3번째, 또한 한번 살펴볼게요. 또한은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것도 뭔가 2개가 툭툭 끊긴 느낌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첫 번째 뭐예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아까 하지만은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줄 때 하지만을 썼지만 또한은 똑같은 내용을 더해주는 거예요. 첨가하는 내용일 때 이어주는 접속 표현 우리가 또한을 사용하면 문장이 좀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4번째는요.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장 엄청 길어지죠. 근데 이거 사실 앞에서 다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다 한 번씩 했던 얘기인데 얘를 지금 또 하는 거야. 아이고 문장도 길어지고 뭔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몽땅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가 표현하는 이가 지시하는 문장이 뭐예요? 이게 다 이가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으로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라는 한 단어로 쏙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뒷 문장이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 전체가 좀 간결하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이것, 하지만,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문장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은 발화를 뜻하는 거예요. 발화를 부드럽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담화를 간결하게 짧게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가 가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시표현과 여러분 지시표현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앞문장을 지시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 가리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또 반복할 때 길게 늘어놓지 않고 짧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표현이라 하는데 이것과 이와 같은 지시표현, 그 다음에 하지만, 또한과 같은 어떤 거? 접속 표현. 하지만 또한은요, 뭘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접속 표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앞뒷 내용이 반대될 때, 또한은 앞의 문장에 뒷문장을 앞의 문장에 첨가해 줄 때, 이럴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 표현이라고 합니다.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이런 지시표현과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이거를 다른 말로 발화와 발화를 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발화인 거예요. 발화와 발화를 가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문장을 간결하고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PPT로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그냥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1과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적어왔어요.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화,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돼요. 아까 신비와 유나 사태 봤죠? 유나는 딱 하나,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신비는 공기도 상쾌하고 과일도 껍질째 먹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로 관련 없는 얘기를 그냥 쭉 늘어놓음으로써 이게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 라는 혼란이 왔어요. 하지만 유나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얘기만 딱 정확하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얘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나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딱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처럼 발화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하고 그 다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시표현과 접속표현 등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것뿐이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한다. 지금 한 모든 이 활동들이 이 단어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진짜 중요해요. 통일성과 응집성입니다. 밑에를 보면요. 담화의 구성 요건이 나옵니다. 이 통일성과 응집성을 배운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담화의 구성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담화의 구성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조건을 꼭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부터 볼게요. 통일성은 발화의 문장들이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응집성은요,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발화와 발화를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일성은요, 내용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성은 형식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은 하나의 담화는 하나의 주제만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응집성은 형식적으로 지시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잘 사용해서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간결하게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응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담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담화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맥락, 그 다음에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담화의 구성 요건, 통일성과 응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퀴즈도 잘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노트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서 공부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담화의 맥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